서울의 심장부, 최상위 1%의 VVIP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시그너스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 했다. 천장에 샹들리에처럼 매달린 수만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은 아래에 자리한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을 향해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단상 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 권지훈이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IT 기업 버텍스 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만족감이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에게 오늘 이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성공적인 비즈니스 합병의 마지막 단계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버진 로드의 끝에 닿았다. 곧 그의 아내가 될 여자, 라이벌 기업인 태강그룹 한 회장의 고명딸 한채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 수십억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티아라. 그녀는 완벽한 인형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에는 사랑보다는 승리욕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권지훈은 그런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그가 원하는 것은 태강그룹이라는 든든한 날개이지 시시한 사랑 노름이 아니었으니까.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5년 전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었던 그 여자를 지워낸 이후로 언제나 그랬듯이 주례를 맡은 전직 국무총리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세기의 결합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의례적인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다. 신랑 권지훈 군과 신부 한채리 양은 이 결혼을 방해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을 하객 여러분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답 대신 정적을 깨고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문이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문 쪽으로 동시에 향했다. 식장 경호를 맡은 직원들이 당황하며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 눈부신 역광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권지훈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완벽하게 지웠다고 자부했다. 서유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게 사랑했고 가장 비참하게 버렸던 전 부인이었다. 그녀는 5년 전에 초라하고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했고 무심한 듯 차가운 표정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한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 마치 그녀를 호위하듯 나란히 서 있는 4명의 작은 아이들. 모두 똑같은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은 4명의 남자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들은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수군거림이었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퍼져나갔다. 말도 안 돼. 저 아이들 좀 봐. 권지훈 회장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은데 하나도 아니고 넷이라고 설마. 내 쌍둥이 하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이들은 정말이지 권지훈의 클론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를 쏙 빼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오뚝한 콧날, 굳게 담은 입술까지 그의 오만하고 차가운 분위기마저 그대로 복사해 붙여놓은 듯했다. 권지훈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저게 대체 무슨... 단상 위 한채리의 완벽했던 미소는 산산조각나고 그 자리에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움켜쥐며 권지훈을 쏘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목소리 따위는 들리지 않는 상태였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서유진과 내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서유진은 그 모든 소란과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퍼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는 마치 권지훈의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마침내 단상 몇 미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조소와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여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네, 완벽한 세상은 오늘로 끝이야. 권지훈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성의 모든 회로가 끊어졌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분명 악몽이거나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일 터였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 비서, 저 여자와 아이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객들 틈에 섞여 있던 기자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권지훈 회장님, 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전 부인 서유진 씨와 5년 만에 재회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다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당장 끌어내. 마침내 정신을 차린 한채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권지훈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지훈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왜 여기에, 저 애들은 또 뭐냐고요? 권지훈은 자신에게 매달리는 한채리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지금은 그녀의 히스테리를 받아줄 때가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스캔들이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다. VIP 라운지로 옮겨. 그리고 여기 있는 기자들 단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기자들을 저지하고 서유진과 내 아이들 주위로 벽을 만들었다. 서유진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그들의 안내에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입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호텔 최고층, VVIP들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권지훈과 서유진, 그리고 4명의 아이들만이 남아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낯선 남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권지훈이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대체 목적이 뭐지? 돈인가 내 결혼식을 망쳐놓고 어디서 데려온지도 모를 애들로 나를 협박해서 얼마를 뜯어낼 생각이었어. 그는 서유진의 앞에 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처절하게 무너져서 돈 때문에 자신에게 다시 매달리는 것이라 단정했다. 그것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서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년 만이네. 권지훈 씨, 여전히 남을 멋대로 판단하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궁금한 게 많을 테니 본론부터 들어가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단지 내 아이들에게 아빠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권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나? 요즘 세상에 얼굴 좀 담게 뜯어고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니면 설마 나 몰래 내 유전자라도 훔쳐서 시험관 시술이라도 한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서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그에게 턱짓으로 가리켰다. 열어봐. 네가 좋아하는 증거라는 게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권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저 봉투를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4장의 출생증명서와 한 묶음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부예란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자신의 이름, 권지훈을 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서류 따위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세계 최고 권위의 유전자 감식기관에서 발행한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그는 숨을 멈추고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다. 복권 확률 6.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권지훈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거짓말이었다. 모든 것이 부정되고 그의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눈앞의 서류와 내 아이들의 얼굴은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시선은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이제 보니 그저 닮은 것이 아니었다. 한 아이는 자신처럼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고 다른 아이는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또 다른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훑고 있었고 마지막 아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좀 믿어지나 아니면 네 머리카락이라도 뽑아서 다시 검사해 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권하준, 권하민, 권하진, 권하은. 네가 버린 아이들이자 버텍스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들이지. 그녀는 권지훈의 굳어버린 얼굴을 잠시 감상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 모든 복수극의 활용점정을 찍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자, 이제 내 아이들의 상속 지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아니면 내가 먼저 기자회견을 여는 게 순서일까? 서유진의 마지막 말은 권지훈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결정타였다. 상속 지분, 기자회견. 그 두 단어는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치며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그려냈다. 버텍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가문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터였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쪽은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5년 전 자신이 가장 비참하게 짓밟았던 여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치욕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라운지에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꼿꼿한 허리를 한 노인. 바로 버텍스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
권지훈의 할아버지인 권상철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얼어붙었다. 권 회장은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과 손자의 스캔들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당혹감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손자인 지훈이나 서유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소파에 앉아있는 내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아이들 앞에 멈춰 서서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나를 닮은 놈, 내 아들을 닮은 놈, 그리고 이 녀석은 지훈이 내 놈의 오만함까지 빼다 박았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가장 앞에 앉아있던 하준이에게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하준이는 당돌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권하준입니다. 권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했다. 저 아이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 씨 가문의 핏줄이자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버텍스 그룹의 후계자들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침내 손자인 권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짧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한다.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권지훈은 반박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소식은 즉시 아래층 결혼식장으로 전달되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식 취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순간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거대한 폭풍과도 같은 술렁임에 휩싸였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태강그룹의 한 회장은 충격에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한채리는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 버텍스 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 했던 야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서유진을 향한 맹렬한 증오와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다시 라운지 안. 권 회장은 이제 서유진을 마주보았다. 그는 지난날의 일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지극히 현실적이고 대로적인 제안을 건넸다. 아이들은 권 씨 가문의 자손들이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오늘부로 너와 아이들은 청담동 본가로 들어와서 지내도록 해라. 그것은 그녀를 며느리로 다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단지 후계자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라는 통보였다. 서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다시 그 지긋지긋한 가문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위해 지금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권지훈은 마치 유령처럼 자신의 인생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서유진과 아이들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를 떠나자 권 회장은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엄격했다. 나는 내 가문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을 용납 못한다. 더군다나 그 어리석음으로 가문의 대를 끊을 뻔한 놈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지.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네가 왜 저 아이를 내쫓았고 저 아이는 왜 네 아이를 가진 사실을 숨겼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남김없이 알아내 권 회장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만약 이 일의 전말에 거짓이나 기만이 섞여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나는 그자를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할 것이다. 텅 빈 라운지에 홀로 남은 권지우는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친자 확인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5년을 돌아보았다. 서유진을 버린 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 완벽했던 그의 성은 거짓과 오만으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채리의 미소 짓는 얼굴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밤이 깊은 청담동의 최고급 빌라는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서유진은 잠든 네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이 도시의 불빛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루 동안 겪었을 혼란과 긴장을 생각하면 기특할 정도였다. 유진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이 작은 얼굴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난 5년간 지옥을 견뎌냈다.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5년 전 25의 서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비록 고아였지만 권지훈이라는 남자의 사랑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가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졌다. 어느 날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과 배경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라며 사진 몇 장과 서류를 집어 던졌다. 모든 것이 조작된 명백한 함정이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렇게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내팽개쳐졌다.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그녀는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깨달았다. 임신이었다.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에게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가 아니네요. 내 쌍둥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당시의 그녀에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은 지훈이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사랑의 증거이자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다. 그녀는 지훈이나 권씨 가문이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들이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 분명했으니까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프랑스 파리로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샀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그녀는 파리의 허름한 다락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만삭의 몸으로 식당 접시 닦기,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뱃속에서 자라나는 4개의 생명을 느끼며 버텨냈다.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하지만 4명의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되었다. 하준, 하민, 하진, 혜윤. 그녀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들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4명의 갓난아기를 혼자 돌보는 것은 전쟁 그 자체였다. 한 아이를 겨우 잡으면 다른 아이가 울었고, 동시에 젖을 달라고 보책이 일쑤였다. 그녀는 하루에 1~2시간 쪽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갓난아기용 분유가 다 떨어졌다.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그녀의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의 우는 얼굴을 보자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낡은 스카프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대학 시절 그녀가 직접 디자인해서 지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라며 기뻐했었다. 그녀는 그 스카프를 들고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작은 부티크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디자이너에게 자신의 재능을 봐달라고 애원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뛰어났다.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된 그녀의 명성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운 뒤 밤을 새워가며 디자인에 몰두했다. 그녀의 삶은 처절했지만 그녀의 디자인에는 삶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 유진은는 유럽 패션계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쪼들리지 않게 되었다.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이들은 좋이운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났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단 한순간도 복수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은 모두 오늘을 위한 것이었다. 권지훈에게 그가 버린 여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소중한 존재들을 놓쳤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한 긴 준비 과정이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유진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첫째 하준이가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다. 아빠. 그 무의식적인 한마디가 유진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 복잡한 싸움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깊은 고뇌에 빠졌다. 결혼식이 파국으로 끝난 지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온통 권지훈 회장에 숨겨진 내 쌍둥이 아들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버텍스 그룹의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 쳤고 한체리 측의 태강 그룹은 공식적으로 파혼을 선언하며 모든 책임을 권 씨 가문에 떠넘겼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버텍스 그룹의 회장실, 권지훈은 싸늘한 얼굴로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래서 서유진 쪽 반응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제시한 금액이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그는 이번에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서유진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시했다. 그 대가로 내 아이들에 대한 모든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에게 아이들은 버텍스 그룹의 후계자라는 상징적 의미였을 뿐, 그 아이들을 낳고 길러온 여자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하지만 서유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또다시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오히려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면접 교섭을 역으로 요구해왔다. 아빠라는 존재를 서서히 인식시켜야 하니.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전문가의 감독하에 만나자는 것이었다. 권지우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감히 서유진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만남의 조건을 거는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인 권 회장이 이 모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여론 또한 아이들의 어머니인 서유진에게 동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첫 번째 면접 교섭 날이 되었다. 장소는 유진이 지정한 아동심리상담센터의 프라이빗 놀이방이었다. 권지우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낯선 공간에 어색함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이미 유진과 내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비서가 준비해온 최고급 장난감과 선물들을 산더미처럼 내려놓았다. 자, 아빠가 주는 선물이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좋아. 그는 자신이 아주 인심 좋은 아버지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말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첫째 하준이는 팔짱을 낀 채 경계심과 적의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볼 뿐이었다. 둘째 하민이는 아예 그에게 관심도 없다는 듯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만 보고 있었다. 셋째 하진이만이 선물 더미에 잠시 호기심을 보였지만 이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뒤로 물러섰다. 마지막 하은이는 아예 엄마의 등 뒤에 숨어 나오지도 않았다. 권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무시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하준이에게 다가갔다. 하준이라고 했나? 이리 와봐라. 이 로봇, 최신형이라 구하기도 힘든 건데 특별히 널 위해 준비했다. 그가 로봇을 내밀었지만 하준이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필요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게 차가웠다.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를 울게 만든 나쁜 아저씨일 뿐이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권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다. 1시간의 면접. 교섭 시간은 지옥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아이들은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 완벽하게 외면당했다. 면접 시간이 끝나고 그는 도망치듯 놀이방을 빠져나왔다. 차에 올라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수천억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그가 고작 7살짜리 아이들 몇 명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들의 존재를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저 서유진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 하니 아이들이 그를 받아줄 리가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에게 운전석에 있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권지훈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온 충직한 비서였다. 회장님, 혹시 아이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시간을 선물 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김 비서의 그 평범한 한마디가 권지훈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다. 시간,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것, 돈으로 살 수 없기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는 이제껏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동과 권력이 이 새로운 전쟁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 비서의 말은 권지훈의 굳어있던 사고방식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이내 그의 내면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5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자신만이 관리하는 비밀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돈과 권력, 그것이 비록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정보팀장에게 5년 전 그날의 모든 것을 샅샅이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권지훈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망 앞에서 5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장벽이 되지 못했다. 당시 유진의 불륜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진 속 남자, 유진의 계좌로 거액이 오고 갔다는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하나씩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칠 후 정보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권지훈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권지훈은 말없이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진 속 남자는 돈에 쪼들리던 무명 배우였고 그는 한채리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서유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가 유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장면, 우연을 가장해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 등이 교묘하게 촬영되어 마치 연인 사이처럼 편집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그것은 한채리가 제3자를 통해 유진의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그곳으로 돈을 입금시킨 자금 세탁의 결과물이었다. 서유진은 그 돈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올가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권지훈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손을 떨었다.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나 충격보다는 깊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결백하다고 울부짖던 유진의 얼굴, 경멸을 담아 그녀를 밀쳐내던 자신의 모습. 그는 속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를 속인 것은 한채리만이 아니었다. 그 자신의 오만과 편견이 스스로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다. 그는 고아 출신인 서유진이 언젠가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의심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한채리는 바로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는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는 이 추악한 범죄의 공범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랑했던 여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가해자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과 그 아이들의 첫걸음, 첫 옹알이, 그 모든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렸다. 그날 이후 권지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면접 교섭일에 값비싼 선물을 들고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냥 멀찍이 서서 아이들과 유진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4명의 개구쟁이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유진의 모습은 그에게 낯설고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그녀는 하준이의 넘어진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다정하게 혼을 냈고 하민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다. 하진이의 엉뚱한 질문에는 눈을 맞추며 대답해 주었고 낯을 가리는 혜은이는 조용히 품에 안아주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하고 완전한 세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유진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혼자의 몸으로 그 모든 배신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것이다. 존경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날의 면접 교섭이 끝날 무렵 아이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셋째 하진이가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우리랑 눈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권지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수많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들의 아빠니까.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아프고 절실한 사실로서 내뱉었다. 하진이는 그의 대답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른 형제들에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권지훈의 견고했던 갑옷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폭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든 그것을 속죄하고 싶은 한 명의 죄인이자 서툰 아버지였다. 권지훈의 내면에서 작은 변화의 싹이 트고 있을 무렵 그의 세상 밖에서는 거대한 복수의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태강그룹의 저택 한채리의 방은 값비싼 가구들의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악에 바친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은 분노가 극에 달한 얼굴로 방 안을 서성였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대한민국 전체의 웃음거리가 됐어. 버텍스와의 합병건은 물 건너갔고 우리 그룹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는 딸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한채리는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연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맹렬한 증오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아빠,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한 굴욕, 받은 손해, 전부 다 갚아줘야 해요. 아니, 10배, 100배로 되돌려줘야죠. 한 회장은 딸의 섬뜩한 기세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지금 우리 힘으로 버텍스를 상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의 말에 한채리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당연히 지겠죠. 하지만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에서부터 부수는 거예요. 그날 이후 버텍스 그룹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뒤이어 수조 원이 걸린 중동 플랜트 건설 사업 계약이 막판에 갑자기 뒤집어졌다. 버텍스의 신용도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가 월스트리트에서부터 퍼져나온 탓이었다. 그룹 전체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권지우는 며칠 밤낮으로 사무실을 지키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공격은 집요하고 교묘했다. 마치 버텍스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 같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 돌입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밀 정보팀에게 이번 사태의 배후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정보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고 왔다. 회장님, 기술을 유출한 내부 IP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망설이며 모니터의 추적 결과를 띄웠다. 모니터에 나타난 결과는 권지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데이터가 빠져나간 최종 경유지는 프랑스 파리에 서버를 둔 한 패션 브랜드의 전산망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이름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유진,
바로 서유진이 성공시킨 그녀의 회사였다. 권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유진 그녀가 이런 짓을 복수심 때문에 아니면 버텍스를 흔들어 아이들의 상속 지분을 더 챙기려는 속셈인가. 수많은 의심과 가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회와 주주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룹의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그는 결국 직접 서유진을 만나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보팀이 출력한 증거 자료들을 들고 그녀가 머무는 청담동 빌라로 향했다. 그가 빌라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은 지금 그가 처한 지옥 같은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진은 그의 등장에 놀란 기색도 없이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차가운 얼굴로 그를 마주했다. 권지훈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해야만 했다. 그는 들고 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우리 회사 기밀 자료가 당신 회사 서버를 통해 유출됐다는 증거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유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짓을 벌였는지 즉시 깨달았다. 한체리의 비열한 함정이었다. 자신을 버텍스 그룹의 스파이로 몰아 권지훈과 자신 사이를 다시 한번 이간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권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서 권지훈은 자신의 초라한 의심을 읽었다. 유진은 마치 그의 영혼을 심판하듯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걸 믿어 이 종이 쪼가리들을 믿느냐고. 5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이자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지을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5년 전의 기억, 눈앞의 증거,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유진의 눈빛. 과거의 그였다면 주저없이 눈앞의 증거를 믿고 그녀를 다시 한번 나락으로 밀어 넣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치웠다. 그 행동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답을 내놓았다. 아니, 믿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아. 5년 전에 이미 내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야. 아니, 그럴 수 없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유진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불신과 오해로 쌓여있던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권지훈이 처음으로 증거가 아닌 사람을 믿기로 선택한 순간, 그들은 적이 아닌 동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유진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그에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쩔 생각이지? 권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한체리가 있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버텍스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태강 그룹의 야욕이지.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더러운 게임에 이용당한 거고. 그는 자신이 파악한 상황과 버텍스가 처한 위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유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회사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에서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승부욕이 번뜩였다. 그날 이후 서울의 밤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로 채워졌다. 권지훈의 회장실 혹은 유진이 머무는 빌라의 서재는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그는 버텍스가 가진 방대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제공했고, 그녀는 유럽에서 쌓은 자신만의 네트워크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전략을 내놓았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는 거시적인 판을 읽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고, 그녀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세부 계획을 세웠다.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만 얽혀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는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다. 밤샘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이들은 소파에서 서류를 보다가 잠든 권지훈의 모습, 엄마와 진지하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낯설고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었다. 엄마와 함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던 권지훈은 몸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눈을 떴다. 막내 하은이가 자신의 작은 담요를 그의 몸 위에 덮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와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웃으며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다. 그 작은 온기에 권지훈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늦은 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권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했어. 5년 전에도, 그리고 얼마 전 당신을 의심했던 것도 전부 내 잘못이야. 그의 사과는 그 어떤 변명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자기 반성이었다. 서유진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상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침내 그들의 방역 계획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적을 속이기 위해 적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지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들은 버텍스가 극비리에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운영체제의 핵심 소스 코드를 곧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켰다. 며칠간의 초조한 기다림 끝에 그들이 설치해놓은 덫에 신호가 잡혔다. 한체리 측에 스파이가 미끼를 물고 거짓 소스 코드를 빼내기 위해 버텍스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한 것이 포착된 것이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은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승리의 예감으로 빛났다. 걸렸어. 버텍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회사의 운명이 걸린 회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하고 차가웠다. 권상철 명예회장까지 직접 참석한 것만 봐도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서유진의 모습에 모든 이사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전장을 누벼온 동지처럼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나란히 회장석에 앉았다. 그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태강그룹 측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권지훈 회장, 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해명부터 하셔야 할 겁니다. 회장 개인의 스캔들 때문에 그룹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증거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서류 뭉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한채리 측이 조작한 서유진이 산업 스파이라는 증거 자료들이었다. 이 모든 기술 유출과 주가 조작의 배후에는 전 부인인 서유진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지훈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서유진 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채리와 그녀의 아버지 한 회장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승리를 예감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화살이 서유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지훈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태강 측 이사가 모든 말을 끝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덕분에 누가 진짜 적인지 모든 분들 앞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군요. 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버텍스 그룹 보안팀이 복원해낸 해킹 경로의 전체 로그가 나타났다. 로그는 서유진의 유진 서버를 경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전의 발신지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바로 태강그룹 본사 사옥의 IP였다. 이게 무슨 태강 측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채리 부녀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권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5년 전 무명 배우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이 떴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태강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모든 증거들이 한채리와 태강그룹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었다. 권지훈은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음성 파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일을 재생했다. 회의실에는 한채리가 자신의 수에게 버텍스의 가짜 소스 코드를 훔쳐내라고 지시하는 흥분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번 일만 성공하면 권지훈도 서유진도 끝장이야. 버텍스는 우리 것이 되는 거라고 명백한 증거 앞에 한채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 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딸과 버텍스 그룹의 이사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권상철 회장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제 딸년이 어리석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독단적으로 저지른 짓입니다. 저희 태강그룹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비열하고 잔인한 책임 회피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쳐 그룹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한채리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외면했다. 결국 부녀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치욕스럽게 회의실 쉬어져 나갔다.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권지훈은 자신의 회사와 명예를 모두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이사들과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진솔하게 울려 퍼졌다. 서유진 씨, 5년 전 나의 어리석은 판단과 오만으로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도 저도 없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권지훈이 오만함의 화신이었던 그가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에 모든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권상철 회장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서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차가운 복수심의 얼음이 그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사회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버텍스 그룹을 향한 태강 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고 오히려 불법 행위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한체리 부녀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버텍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굳건한 신뢰를 쌓으며 업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권지훈에게 진정한 변화는 회사의 성장이 아닌 그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매일 저녁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유진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서툴게나마 아빠라는 역할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유치원군 운동회에 촌스러운 아빠 부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기를 했다.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목이 터져라 자신을 응원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행복을 맛보았다. 그는 아이들 각자의 성격과 취향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째 하준이와는 체스를 두며 아이의 승부욕과 리더십을 칭찬해 주었고 조용한 둘째 하민이와는 함께 서점에 가서 몇 시간이고 책을 읽었다. 활발한 셋째 하진이와는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마음이 여린 막내 하은이는 그저 조용히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서유진은 그런 그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불신마저 그의 꾸준한 노력 앞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오만했던 과거의 남자가 아닌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지금의 권지훈을 다시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권상철 회장 역시 손자의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후계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내 강아지들이라 부르며 주말마다 저택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해먹이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유진에게도 가문의 안주인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권지훈은 유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그곳은 5년 전 그가 처음으로 유진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내 아이들이 잠자리채를 들고 신나게 뛰어노는 동안 그는 유진과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련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진아, 나에게 과분한 부탁이라는 거 알아. 내가 너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하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4개의 탄생석이 박힌 소박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을 상징하는 반지였다. 과거를 지워달라고는 안 할게. 그 상처를 잊어달라고도 안 할게. 다만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상처를 새로운 행복으로 덮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유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유진, 그리고 권하준, 권하민, 권하진, 권하은. 나와 다시 한번 가족이 되어주겠어. 그의 청혼은 유진뿐만 아니라
어느새 달려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내 아이들을 향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며 권지훈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아빠 좋아. 이제 우리 진짜 아빠 되는 거야.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서유진은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돌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훈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그녀와 내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품에 힘껏 껴안았다. 6명의 가족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수목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편의 길고 아팠던 드라마가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해피엔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다.